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 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지역에서 반핵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성원기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언론계의 큰별이시죠. 송유보 선생이 타계했습니다.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 40주년이 되는 그해 그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송유보 선생 별세 소식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아투의 위원들입니다. 최근 자유언론실천재단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종철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장과 함께 송유보 선생 기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10일 금요일 뉴스바 장혜림 캐스터의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쯤 되면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역대 노벨상 수상자
성별 그리고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간으로 8일 역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텔레그래프는 1901년 이래로 867개의 노벨상 중 46개, 즉 5%만 여성에게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물리학상 수상자 중 여성은 단 1%도 안 됐고요. 화학상은 2%, 의학상은 5%였습니다. 경제학상도 남성 수상자는 72명이었던 것에 반해 여성 수상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예. 텔레그래프는 지난 100년간 서양 남성이 막대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성의 비중이 작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특정 분야의 불균형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5%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 결과도 있다고요? 네, 지역적으로는 서방과 서방이 아닌 곳의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서방 국가에서 수상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수상자가 많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323명, 영국에서는 113명, 독일에서는 87명이 수상했습니다. 예.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17명, 남아메리카에서는 10명이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륙 전체의 수상자가 한 나라의 수상자보다도 훨씬 적은 겁니다. 예. 텔레그래프는 세계 지도를 통해 지난 112년간의 노벨 수상자 수를 색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별로 그 수가 적을수록 회색에 가깝게 그리고 많을수록 진한 파랑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북미와 서유럽, 북유럽, 러시아,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공,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만 푸른색이고요. 예.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적인 편차도 좀 심한 편이군요. 네. 네, 곧 발표될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 텔레그래프가 누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텔레그래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상할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이 교황이 상을 받게 된다면 6번째 아르헨티나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3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텔레그래프는 교황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본 평화헌법 구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텔레그래프는 교황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군요. 네. 네, 홍콩 시위대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렁추닝 행정장관. 이 기업으로서 받은 자금을 공개하지 않아서 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이 호주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렁 장관은 2011년 12월 UGL이라는 호주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약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UGL은 DTG라는 그 파산한 부동산 회사를 사들였는데요. 예. 당시 렁 장관은 이 부동산 회사의 아태 지역 회장이었습니다. 렁 장관은 이 호주 회사와 계약한 바로 전달에 그 사임을 발표했고 계약 이틀 후에 이 부동산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 이 계약을 하기 일주일 전에는 행정장관에 출마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호주 회사 측이 그 다른 회사를 세워 경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렁 장관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일이 홍콩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홍콩 정부와 시대 간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죠? 그렇습니다. 캐리람 정무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와의 대화는 이미 의결된 그 정치 개혁안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그리고 도심 점거 운동과 연관하지 않을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시위대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대화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위대 측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시위 참가자의 수가 크게 늘면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얘기가 있었죠.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얘기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보고관이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촉구했다고요? 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한국의 인종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은 한국의 그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인종 혐오 문제 해결에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의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차원에서는 외국인 혐오 사례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귀화한 외국 여성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택시기사가 그 외국인 승객을 경찰서로 데려간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예. 최근 아프리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간호사인데요. 이 간호사는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에볼라 감염 환자가 발생했었고요. 이 환자는 에볼라 환자를 이송을 돕다가 감염됐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사망했습니다. 예. 한편 미국 보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내 또 다른 에볼라 감염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에볼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주요 5개 공항에서는 입국 전 체온 검사가 실시되고요. 영국 정부도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 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도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부산 쪽은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2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0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볼트 빼먹은 터널. 이게 고속도로에 78곳이나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 이 락볼트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재에 넣어서 이렇게 시공한 다음 수억에서 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빼먹었을 시점이 세월호 사고 이후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커졌지만은, 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요, 대우건설, 삼성물산, 동부건설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일부에서는 이런 부실 시공을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고 전에 미리 알려진 점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 락볼트라는 게 결국 이제 안반을 좀 고정시켜서 예. 붕괴 위험이 있는 걸 미리 막는 그런 볼트겠죠. 예. 이 터널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예.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리하고 보강하고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이래놓고는 뭐 통행료는 더 올려받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이니 참. 고속도로 지나갈 때 터널은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터널 안에서 밀리면 그거 참 불안하겠어요. 예.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민원 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의 IP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보관해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450여만 명 전원의 IP 주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이 가운데 72건을 경찰에 수사협조 요구에 따라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자동 수집의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분들이 정부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걸 올리겠어요? 뭔가 불편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또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신문고의 역할이 또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신문고에다 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무단 수집해서 경찰에 제공까지 했다. 그래놓고 간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언어도단 아닌가요? 예. 신문고 두드리지 말란 얘기죠. 함부로. 예. 기가 막힙니다. 자, 사이버 망명을 부르고 있는 카카오톡 사찰설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카카오톡의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인데요. 하루 55억 건이 오가는 카카오톡 메시지,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일부 중범죄에 한해서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사후에 3일에서 7일치 대화 내용을 전달한다. 국내 가입자가 4천만 명인데 18개월 동안 감청은 147건이다. 서버에서도 대화 내용 모르게 이렇게 카카오톡이 앞으로 암호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들 카카오톡 계속 이용하면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갈아타는 기자들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처 갖고 있는 기자가 몇 있는데. 네, 조선일보. 텔레그램으로. 바뀐 기자들 몇 있던데. 카카오톡 계속 쓰지 뭐하러 문제 없다면서 조선일보. 왜 이래요 대체. 예. 정보 보고도 카카오톡으로 올리고요. 네. 예. 55억 건인데 조선일보 감시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중범죄에 한해서 영장을 제시할 때는 사후에 3일에서 7일치 대화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대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집시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예. 그게 중범죄입니까?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그게 중범죄입니까? 참나. 조선일보에 쉴드 치는 거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예. 조선일보 기자들 이런 기사를 실 거면 자기들은 카카오톡 계속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서 이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메신저 쓰나? 예.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 예. 제가 민동기 국장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알아봐라 이렇게 답변하겠죠. 미디어 오늘에 관한 모든 그 해명 또 답변은
홍보실로 일원화돼 있다. 뭐 항상 전화하면 그런답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유무선 통신 요금을 2012년에 비해 40% 낮추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2012년에 제가 한 10만 원 냈거든요. 휴대전화 비용으로. 예. 한 앞으로는 6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이런 방안은 오는 20일에 개막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여기서는 앞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 전권회의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하는군요. 비록 핵심 의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일제히 공격적인 통신요금 경감 대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요금 인하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야말로 통신요금 인하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이 종이 홍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에 이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등장하면서 디지털 소통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아직도 종이 인쇄물에 의존한 아날로그식 국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은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마련하는 인쇄물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은 대략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의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곳당 연평균 1,200만 원 정도를 인쇄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국감 때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의정보고서,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작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 자료를 의정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다량 배포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의원 정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연 36억이란 예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쏟아내는 종이값 다시 계산해 보니까 연 80억에 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불필요한 그런 종이 낭비는 없어야 되겠지만 인쇄업체 관계자분들이 이 뉴스 보면 별로 반갑지 않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기사를 어디다 실었습니까? 서울신문이. 종이에 실었죠. 종이에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문도 이런 아까운 종이 낭비보다는 디지털화를 좀 신속하게 서두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죠. 잠시 후 또 인터뷰도 예정돼 있는데 강원도 삼척 주민들이 어제 자체 실시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에서 원전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투표자 5,236명을 포함해서 28,86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67.94%의 투표율을 기록했죠.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해서 85.6%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자, 삼척 지역의 그 유권자가 66,691명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가운데 42,488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 중에 4만여 명이 유권자로 등록했다는 거죠.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에 육박합니다. 자, 근데 지난 지방선거 역시 사실상 원전 찬성이냐 반대냐 그 투표였습니다. 원전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 정부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는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실시됐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원전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청취자들 입장에서 좀 숫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척의 유권자 6691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이제 투표한 사람이 28,868명이니까
약 47.57%가 투표에 참여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체 유권자 대비 이제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40.42%. 네. 다만 이제 이게 민간이 주도한 투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투표 참여자가 높았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3.3%가 투표를 해야 주민 투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체 6만여 명 중에서 비율로 보더라도 40.42%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주민 투표로서의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한겨레 8면을 가보면은 원전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이게 있거든요.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는 떠나야 한다 하는 구역이요. 예. 자, 근데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보다 3배나 먼 지역에서 오염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동아시아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를 보면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8시간 뒤 무려 90km 떨어진 경남 고성 지역에서 최대 대기 농도의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남 고성이 어디냐면요. 통영 그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마디로 원전 사고가 난 가까운 지역보다는 예. 한 90km 떨어진 곳이 가장 오염이 심하다. 예. 이런 얘기군요. 가까운 곳은 뭐 안 떠나도 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전의 피해 범위가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범위보다 더 넓어진다. 훨씬 넓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계절, 아침, 저녁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바람의 방향도 중요한 변수고요. 자, 이 기상 조건이 여러 가지로 반영된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8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3억을 들여서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말이죠. 보고서만 받아놓고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기상청입니다. 사고가 터져야 뭐 그때 가서 혼비백산하는 이런 구조. 참 국민들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파장 상당합니다. 경향신문은 3면을 털어서 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1면 머릿기사기도 하고요. 자, 카드라 통신을 실은 보도가 언론 통제 논쟁의 상징처럼 돼버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모독을 운운하고 그렇게 해서 불쾌감을 내비치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고 존엄을 대하듯 대통령 심기 경우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죠. 자,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다. 산케이 지국장 기소가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려운 청와대 내부 경직된 분위기가 결국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권 일부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윗분 뜻을 받들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만큼 청와대 내부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태도를 두고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자신이 야당 대표 때에는 당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온갖 욕설에 그런 연극을 보고도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다라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 노가리, 개잡놈, 죽일놈, 불알값 이랬던 연극 아닙니까? 예, 이런 원색적인 욕설을 해야 용서를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요즘 친박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박이 뭔가 응집을 하려고 해도 잘 응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기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주목됩니다. 노른자 위 당협으로 평가되는 서울 중구를 놓고 탤런트 심은하 씨 남편인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금 새누리당에 있죠.
그리고 과거에 여기 지역구 터줏대감이었던 나경원 의원.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중구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이 동작 의뢰에 있으니까요. 예, 지원하고 있는 인물. 이 지금 심은하의 사람과 나경원의 사람이 지금 중구에서 맞붙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심은하 씨 남편 지상옥 씨는 친박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비박입니다. 자, 친박 대 비박의 대결구도 지금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당협위원장이 되느냐. 이게 바로 친박과 비박의 어떤 현재 당내 위상,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인수전 당시에 유력한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해서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은 강남 지역 땅을 싹쓸이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자인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흑색 선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 측의 금도를 넘는 무리한 처신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구를 만난 거냐? 우리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진행하시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현대차가 접촉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할 경우 강남 땅의 대부분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여연대 측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라고 현대차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합니까? 10조 5,500억 써서 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따돌렸는데 말이죠. 뭐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가시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입찰가가 뭐 근소하게 차이가 나서 위험할 것 같으면 뭐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것을 밝혀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무리한 이런 갑질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과 비교하면 본인들이 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삼성이 갑. 그래서 을을 대변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만나가지고 우린 을이니 을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뭐 그런 의미였는지. 근데 낙찰 결과는 현대차가 갑 중에 갑이었죠. 그렇죠.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 동향을 발표하죠. 뭐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15주 연속, 전세가는 22주 연속 상승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매매 가격 상승세 지표는요.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탕,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표시된 상승률이어서 신뢰감을 더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해봤더니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설명하면 복잡할 어떤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자, 이 사실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졌는데 도리어 올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감정원. 예. 신뢰의 그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통계 참고는 하시되 이 정확하다. 또 이렇게 믿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도 주목되는데요. 유사시 해병대원들을 북한에 상륙시킬 혹은 적국에 상륙시킬 돌격 장갑차의 보호 장비가 기관총에 뚫릴 만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의 국산 개발에 실패한 데다 미국을 통한 수입도 여의치 않아서
전력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한국일보 10일면을 보면요. 공군의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면서 원하는 시기에 공군 입대를 하려면 인서울이 가능한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른바 스카이대로 불리는 서울 고려 연세대 출신 공군 입대자 비중 최고 33%까지 기록을 한 셈인데요. 예. 이 같은 공군의 학벌화 현상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군 모집 분야별 합격선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군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안전하고 편한 군대라는 입소문이 퍼진 데다 복무 기간이 24개월이어서 육군과 불과 3개월 차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육군 내에 잇따른 사고가 더해지면서 2010년 2.5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6.78대 1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을 갖춘 그런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선발이 된다는 거죠. 예. 군대 앞으로 다 시험 봐서 뽑으면 되겠네요. 성적 안 되는 사람들은 군대 못 오게 하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집안 환경도 좋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욕나는 건 옛날 얘기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인데요. 자, 뭐 그렇다면 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위층들 또 이른바 사회의 어떤 그런 갑층들의 자녀들 군입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을 보면 말이죠.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 계열사 임원 2명 가운데 1명은 소위 서울 고려연세대 스카이 출신이거나 유학파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벌닷컴 자료가 그런데요. 201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기업 10개사 임원 2,483명 가운데 최종 출신학교 기준으로 스카이가 594명으로 전체 23.9%를 차지했고요. 해외 대학 출신 임원도 22.6%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와 유학파 출신이 전체 절반에 달했는데요. 부산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가 100명 이상의 임원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전문대 출신은 8명, 고졸 출신은 11명에 그쳤습니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등 주요한 대기업 대표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10면에 실린 기사인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할까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서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말이죠. 예. 그럼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성인 부모에게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런 잘못된 그런 개념화, 사랑이란 단어의 개념화, 이런 뜻풀이를 독단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으니 바로 국립국어원장이라는 겁니다. 민현식 원장 주도 아래서 사랑의 뜻풀이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일부 종교의 민원에 휘둘려서 국제적 흐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가 이 사랑이란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규정을 지어야 이렇게 혼란이 없다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계의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사랑이란 개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이 없는 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는 그 집권 야당에 대한 견제가 주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명한 야당이 무조건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무가내식으로 뒷자리를 잡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특히 그 우리가 강력한 견제가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협력이 여야의 균등한 힘을 갖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야당은 당연히 기백 있는 견제력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런 결기와 기백을 가진 그런 견제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여당을 상대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보다 분명한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 관심을 들게 되고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어야. 그러나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2014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경선 연설에서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행동과 헌신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요일 당선된 우윤근 원내대표. 그도 강한 야당을 말하는데. 저는 130명의 계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계파가 없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네. 이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의 앞날
뭐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교체돼서 들어온 이 장수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뭐 상대팀 주자가 마운드에 가득 찬 상황에 구원 등판한 투스타 이런 분석도 어떤 언론은 했습니다. 그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장 이달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유병헌법 등 각종 쟁점 법안들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크나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이 여야의 3차 합의안에 담긴 특검 추천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권 및 수사권 부여 문제로 여당과 갈등할 때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의외로 이 추후 논의라는 대목에서 새누리당의 반응이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이 일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연계처리 기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대청 해체 등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파괴력이 큰 쟁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말씀한 것 외에도 숙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결국은 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각가지 이런 정책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우윤근 대표가 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30개가 조금 넘죠.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요. 또 야당의 대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또 다른 당면 과제인데 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한 원내 투쟁 방침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우윤근 원내대표의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 말씀드린 문제들이 처리되고 나면 곧장 11월 예산국회가 도래합니다. 올해의 경우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중에 예산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 1일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중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올해 예산안의 경우에 이 서민 증세 논란에다가 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그리고 무상급식 등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안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논의가 첨예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 이슈는 이 전 사회적인 이슈임과 동시에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서 안팎의 민원 그리고 쪽지 예산 같은 뭐 이런 것에 대한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되고 나서 개파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은 130명의 개파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상 뭐 개파가 있다는 건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 안팎에서도 인정하는 바고요. 네. 이 개파 분야의 난백상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도 결국 우윤근 원내대표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뭐 본인이 뭐라고 하든 당내 주류 범친노 진영을 대표하는 성격이 아무래도 짙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내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한 지역 위원장 선출, 또 전당대회 룰 결정 등 휘발성이 무척 큰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경우 이 앞서 말씀드린 조직 정비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이 센 자리에 자기 사람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기용하려 했던 것이 당내 반발을 키우는 단초가 됐다. 이런 뒷얘기가 사실 무성합니다. 그 우윤근 위원장 또한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강특위나 경선 룰 모두 보는 각도를 조금씩만 달리해도 유불리나 편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예. 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계파의 걸림을 넘어 당내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원내대표가 되고 당내 불균형을 바로잡는 소통과 화합의 균형추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이 말을 곱씹으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히 당내 중도파를 자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기도 한데, 여당과의 개헌 협상, 이 문제도 좀 탄력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다시 더 붙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를 합쳐서 가장 적극적인 개헌론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이 권력구조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를 불러서 최근에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요. 또 알려진 얘기로는 이 우윤근 의원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크게 교감하는 대목이 바로 이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여당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던 개헌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동으로 속도감을 조금 잃은 분위기죠. 우윤근 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우윤근 의원은 독일식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데 이 의원내각제의 경우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당론 중심의 일사불란한 정당 정치가 필수적인 제도거든요. 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지 적어도 어떻게 이끌고 싶어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무척 냉랭하고요. 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하면 바로 옆방에 있거나 같은 층 가까운 위치에 방이 있는데도 눈인사 한번 안 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대여 협상에 있어서 많은 점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말씀드린 면모가 야당 전체로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랬다면 왜 협상은 그 모양으로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네. 오늘 주요 국감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이 국방부에 가서요, 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합니다. 군사법원이 사법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의 지휘관으로부터 지휘를 받는 구조 등등 이 최근 이딴 구타 및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아까 간추린 뉴스에서도 들으셨는데 부하 여군은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분위기가 좀 험악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특히 이 보훈단체의 정치 편향이라고 하면은 극우적으로 편향적인 것을 말하겠죠. 편향적인 활동과 회계 부정 의혹 문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가 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서울청 그리고 중부청에 계속되는 세수 결손 문제와 또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누락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고위 인사들의 실명이 거명되면서 좀 파장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감 때마다 관심을 끄는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환노위 네. 국감도 오늘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상임위의 국감보다 시끄럽고 요란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 기상청에서 열립니다. 기상 관측 장비 관련 문제가 기상청과 직결되는 현안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들보다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감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 사진 검색하다가 들킨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간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상청 가서 아마 이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속 문제가 된 기업인 등 사회 이 저명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논란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증인 채택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이 이 증인 채택 관련해서 법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좀 하려고 한다고요? 네.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이 며칠 전이죠. 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굳이 국감장이나 청문회장 등에 직접 나오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문제인데 특히 대기업 관련 인사들, 대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자꾸 부르면 좀 그렇다. 괜히 불러서 망신 주고 시간 끌고 이거 안 좋다. 이런 취지였는데 예. 오늘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증인 출석 요구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 그 내용은 국회에서 증인 신청이 있을 경우 이 안건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의 관련성과 신청의 이유 등을 기술한 신청서를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 뒤에 최종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증인을 선정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거의 증인 채택을 법안 처리와 같은 선에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껄끄러워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거의 불가능한데요. 물론 뭐 이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만 어떻게든 내밀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할 정치권에서 반대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보려는 장치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고 난센스고요. 또 씁쓸한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냥 한번 던져보는 그런 법안이겠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 평화 이런 가치의 실현, 결국은 언론 자유가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 참 언론인 성유보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이 별세하셨습니다. 성유보 선생과 함께 언론자유, 언론 수호 투쟁을 벌이며 달려온 동아투이 동지들의 슬픔이 누구보다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성유보 선생이 기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갑작스러운 그런 부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비보를 처음 접하셨습니까? 네, 지난 8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 저희가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 관계로 언론노조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부근에서 저녁을 먹는데 미디어오늘 사장 신학님 씨가 전화를 했어요. 예. 성유보 선생하고 일산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전화로 그 성유보 선생이 돌아가셨다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예. 그 전날 입원을 하셨는데 시술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동안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요. 1943년 6월생이시니까 향년 71세 좀 더 넘긴 그런 시점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한창 좀 일하실 나이시고. 그렇죠. 네. 특별히 숙한이 있으셨던가요? 어떻게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는지요? 성유보 선생이. 아, 지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유보 선생이 이제 1975년 3월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뒤에 예. 3번이나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특히 1977년에 그 청우회 사건이라고 예. 당시 정보기관에서 조작한 사건이죠. 이부영 선생하고 같이 투옥이 됐는데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용공 혐의로 들어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공포증을 느끼고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몇 해 전에도 뭐 수술 받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셨고요. 예.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에 겪은 그러한 고난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그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당하셨던 고문이나 이게 영향을 안 줄 수 없은 그런 건강 상태. 분명한 사실이죠. 원래는 건강한 분이었는데. 예. 그 김종철 위원장님하고 그 송유보 이사장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죠, 처음에? 네, 저는 1967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가 군대를 가서 1970년에 제대하고 돌아와 봤더니 송유보 선생이 그때 편집부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저보다는 이제 서울대 물리대 선배시고, 그분은 다른 분들이 모두 이제 외근 기자를 지망하는데, 1975년 해직될 때까지 편집부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외근을 내보내지 않아가지고 편집부에만 근무하셨는데, 71년에 이제 제가 사회부에서 편집부로 발령을 받아서 예. 함께 근무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같이 하게 됐으니까 2년이 벌써 44년이 넘었군요. 예. 뭐 언론인 송유보 선생이 어떤 족적을 남기셨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까이서 또 지켜보셨으니까요. 김종철 위원장께서. 언론 자유 위해서 투쟁한 동지로서 송유보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이제 1973년부터 동아일보사에서 젊은 언론인들이 당시에는 언론자유 수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해 봄에 서울대 상생들이 그 동아일보 앞에 와서 화형식을 했죠.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못한다고. 젊은 기자들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송유보 선생은 뭐 언제나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1978년 3월 7일에는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기자 중심 노조를 만들었는데, 송유보 선생도 거기 집행부로 참가하셨다가 한 달 동안 뭐 해직되신 적도 있고. 예. 결정적인 것은 이제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이었죠. 당시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 같은 게 조작됐는데도 언론이 긴급조치가 무서워서 한 줄도 못 쓸 때. 예.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송유보 선생도 주역으로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했고, 그래서 결국 동아일보가 광고 탄압도 받고 1975년 3월 17일에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쫓겨날 때 함께 나와서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죠.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 PD들 선발할 때 네. 스튜디오 와 보셨으니까 보셨겠지만 그 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네. 그런 면접 과정에서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근데 한자가 많아서 잘 읽지 못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송유보 선생 뭐 최근까지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하시던가요?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특히 뭐 조선중앙통화일보가 뭐 정권과 결탁해서 그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이야 뭐 이미 기정사실인데, KBS가 이제 길환영 사장 물러난 뒤에 상당히 공정방송을 가다가 좀 후퇴하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예. MBC 방송은 이제 옛날에 그 참 열심히 싸웠는데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그 낙하산 사장 구조기 때문에 전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같은 데 대해서도 이 뭐 정부 대변 기관 같이 하는 데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셨고, 나 일부 진보 언론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언론에서 뭐 조작해내는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을 오도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그 안타깝고, 우리가 그 40년 전에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을 처럼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때 상황이나 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특별히 동아일보에 대해서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아일보가 예전에 동아일보가 아니다 이런 평가 많습니다. 동아일보가 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는 다소 좀 신랄한 비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가 40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민중의 격려 광고를 받고 할 때는 다른 신문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박정희 정권과 결탁을 해서 동아일보 사주가 75년 3월 17일에 113명을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엔지니어를 몰아내면서 정예 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 신문과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무기력한 신문이 되면서 조중동이라고 그래서 그 제 신문 중에 꼴찌 신문으로 전락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예. 그 이후에 뭐 6월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뭐 그 족벌 신문으로서 어떤 세습 체제가 민주적인 경영도 하지 못하고 지면도 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따라가는 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부수도 그때에 비해 형편없고 정론지가 아니라 거의 뭐 속된 말로 찌라시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자명한 거라고 봅니다. 예. 동아투위를 추방하고 자유언론을 지원하던 민중을 배신한 대가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동아투위 추방 이후에도 뭐 최근까지가 혹시 그 동아일보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역들은 만나보지 못했고, 예. 거기서 노동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거나 회사를 떠난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안에선 그 자주적으로 어떤 자유언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그 동아투위 활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날짜로는 이제 10월 24일인데요. 자유언론 실천 선언 40주년. 예, 예. 그 안타깝게도 이제 성유보 선생이 그 40주년 되는 해 또 그 해당되는 그 10월에 돌아가셨고요. 이거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 설립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취지고 앞으로 어떤 활동하게 되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언론 단체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을 앞두고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만들자 했는데, 동아투위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밑에서 해직된 언론인도 수백 명이 넘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YTN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MBC에서 언론 투쟁하다가 해직된 언론인들도 있으니까 모든 뜻을 이어받는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죠. 예. 지난 10월 7일 날 출범식을 갖고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등록 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 언론이 진보 언론도 있긴 한데 그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나 지상파 또는 케이블, 특히 종편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국민을 양분시키고 철저히 권력을 대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유신체제에 맞섰듯이 요즘 뭐 새로운 유신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언론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나 교육 사업 또는 언론인들의 단합을 위한 사업, 언론 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언론인들의 그 유족을 돕는 사업, 뭐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신 성유보 선생, 또 남달리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야 이미 어떤 말씀을 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성유보 선생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참 뭐 수십 년을 같이 한 동지이자 선배인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그분은 뭐 끊임없이 언론인 활동을 하셨지만 또 옛날에 85년도에는 저희들과 함께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민통년 일도 하셨고, 예. 최근에는 통일운동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비록 생시의 뜻을 못 이루셨지만 그분은 역사 속에 살아남아 계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저희 동아트위 그리고 언론계 동지들이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자유언론이 확고하게 들어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장이시고 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신 김종철 선생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실시된 강원도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 주민들 절대 다수는 원전 유치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투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대표인 성원기 강원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오늘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투표 결과 지켜보셨을 텐데, 예. 투표 참여한 분들은 압도적으로 원전 유치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가깝게는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68% 투표율의 62.4%의 압도적 지지로 반핵 후보를 당선시켰었거든요. 예. 예,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멀게 보자고 하면, 삼척 지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알아서 98년도에 이미 백지화시킨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21년째 지금 핵과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 삼척 시민들의 그 탈핵 의지가, 반핵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년 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이 삼척에다 원전 짓겠다고 계속 이렇게 강행 의사 밝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주민들의 그 이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지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3년부터 싸워서 98년도에 그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원전 예정 지역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해제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자기들과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또 시장을 또 앞세워 가지고 2010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4년째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민간 주도로 실시한 주민 투표였지만 투표율이 68% 됐고요. 또 투표 참여하신 분 중에 이제 85%가 반대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담긴 민심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민심은 정말 천심이라고 했었죠. 핵발전소 원전이 정말 안 된다고 선언한 거로 봐야 되겠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척의 원전 부지를 막아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제 삼척에서 안 되면 우리나라 어디도 더 이상 핵발전소 지을 땅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예. 핵발전소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확대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투표 결과 나온 직후에 이제 정부 입장 나왔습니다. 주민투표 법적 효력이 없다. 정부 입장대로 강행하겠다. 근데 오늘 아침 삼척시장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중앙정부 상대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 반대 대책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찬성 서명부가 이제 투표 하루 전날 나왔잖아요. 조작됐다는 내용이요?
예. 96.9%의 그 찬성 서명부가 허위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서명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 고소인단을 지금 모집할 겁니다. 예. 고소인단 그 고소를 하는 그런 운동에 돌입할 겁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투표 결과 가지고 원전 유치 반대한다는 그걸 이제 실질적인 어떤 행동이나 법적인 대응으로 또 돌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척 지역은 핵발전소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이미 한 번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결국 이길 때까지 이제 싸우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근거가 됐던 주민 수용성의 근거가 됐던 96.9%의 그 찬성 서명구가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예. 찾아졌는데 이미 그 근거가 이제 가장 그 수용성의 그 근거가 됐던 그 찬성 서명구가 밝혀졌으니까 정부가 원천무효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삼척 시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이번에 68%의 85% 반대의 삼척 시민들의 반핵 의지 반핵에 대한 표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정부를 상대로 계속 상경 투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아까 그 법적인 대응 부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서명부 조작과 관련해서 그 당시 뭐 핵심적인 관련자들을 어떤 사법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예,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96.9% 다시 말해서 97%가 찬성을 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90.9%가 그 서명하기도 힘든데 그 100%가 찬성을 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드러난 걸로 보니까 한 페이지를 한 사람이 그냥 썼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100%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그 직접 서명하지 않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서명된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깨워서 고소인단에 이제 그 고소인단으로다가 모실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고소인단을 직접 꾸려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겁니다. 예. 책임을 묻는 대상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책임을 져야 될 대상,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를 제기하시면? 그거는 이제 직접 작성한 당사자, 또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삼척시, 예. 또 그때 당시에 유치위원회, 또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아무 하자가 없는 문서라고 판단했던 산업부 한수원의 관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법적 그 판단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삼척 주민들의 그 투표 결과가 인근의 강릉이나 또 경북 영덕에서도 지금 뭐 원전 반대 운동, 뭐 주민 투표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과 이후로다가 이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다음에는 정말 원전은 안 되는구나, 핵발전소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거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영덕에도 지으면 안 되고요, 삼척에도 지으면 안 되고 더 이상 핵발전소 짓지 말라는 것이 삼척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삼척 핵발전소 이제 막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더 이상 핵발전소 못 지을 텐데요. 정말 후쿠시마의 그 참사, 후쿠시마의 그 불행을 우리가 봐서도 이제 핵발전소에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삼척에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삼척이든 영덕이든 뭐 강릉이든 어디가 됐든 흑발전소 더 이상 짓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정부는 또 이런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수급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 뭐 대안이 있느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답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저가 이제 뭐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탈해 기망 도보 순례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서 모든 햇반 수직을 다 돌아서 지금 111째 2,000km를 걸었습니다. 전국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를 만드는 대안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뭐 이걸 가지고 유럽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예. 제가 봤더니 얼마가 됐냐 그쪽 산업을 집중적으로 수송했더니요. 10년 만에 20%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전기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기 비중이 고작 30%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60%도 아니고. 그래서 전기의 문제는 뭐 우리가 그쪽 산업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키우고 있죠. 그 정책을 어느 쪽 산업을 키울 거냐 하는 정책의 전환의 문제지. 예.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안은 이미 유럽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햇발전소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척에서 막아지는 걸 보게 되면 위험한 거 다 하는데 자기 땅에 갖다 놓을 지역이 어디?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 그 확대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 또 이득 이런 거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핵산업계도 마찬가지죠. 핵산업계가 수십 년간 얼마나 이제 그 이익의 이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거대 자본과 이제 뭐 하여튼 거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뭐 하여튼 이러한 그 권력과 이제 언론과 뭐 학교와 이게 그냥 안 놓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안 놓는 거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이익을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놔야 된다. 사실 일본처럼 54개가 한꺼번에 다 서서 지금 3년 지났잖아요. 예.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뭐 에어컨 안 키는 것도 아니고 다 킵니다. 공장도 다 돌아가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다 세워도 전기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뭐 최근에 또 문제가 됐었죠. 원전 마피아나 이런 산업계의 이익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정부가 원전 정책 확대 고집하는 이유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누구든지 자기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한번 확보하고 나면 그거 쉽게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결국은 지역에서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싸워서 결국은 햇받쳐 지을 땅을 제공 안 하면 방법 없죠. 더 이상 못 짓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지금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가요. 2%도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20% 다 넘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 되는 쪽에 그리고 핵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짓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40년 동안 안 좋았어요. 30년. 네, 그런 얘기입니다. 1979년 이후에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양산업을 왜 대한민국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삼척에서의 이렇게 엄청난 싸움까지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죠. 예. 주민투표가 사실상 좀 큰 고비였고요. 이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우선 그 서명부 조작된 거 법적 대응하신다는 말씀하셨고요. 예. 가까운 장래에 또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삼척시에서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투표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철회 요청을 하겠죠.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 단체에서는 뭘 할 거냐? 일단 상경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국회도 가고, 예. 그다음에
정부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길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겠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정부는 삼척 지역에 핵발전소를 들여놓는 정당성은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96.9%의 찬성 서명부가 발견된 그 순간에 원천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시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대 입장인 거 맞습니까? 예, 지역구 국회의원도 엊그제 토론회도 직접 오셔가지고 예. 반대한다. 그다음에 삼척 지역의 원전은 들여오는 거 안 된다.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 결과 다시 말해 투표 결과가 나오면 예. 적극적으로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뭐 여당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진행 사항 봐가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대표이신 성원기 강원대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